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이요 상당히 매섭습니다. 칼바람입니다. 제 뒤에서 칼바람이 불어와서 막 몸이 휘청휘청할 정도입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가정도 있고 나라도 있는 겁니다. 자, 나라 얘기 나와서 말인데 임동호 전 최고가 술자리에서 한병도, 임종석, 김경수 이 세 사람과 자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사실상 의혹의 일정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일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일지는 모르겠으나 자리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임 전 최고는 내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공개 술자리에서 느닷없이 자리 얘기를 했을 개연성,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선거를 앞둔 그 미묘한 시점에 말입니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공적인 자리로 매수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욱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그리고 새롭게 드러난 정황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세간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상대 후보자까지 공직으로 매수한 거야? 라는 물음표,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에서는 3일째 이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만 소설이다 라고 반박만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왜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의 이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침묵이 그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으로 시작합니다. 임동호 전 최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김경수, 한병도와 총영사 자리 얘기했다. 시인한 겁니다, 사실상. 임종석 실장, 김경수 도지사, 한병도 정무수석, 청와대의 실세 3인방과 함께 총영사 자리를 얘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에 대해서는 경선에 안 나가는 대신 그 대가로 자리를 제안했다. 청와대가. 라는 의혹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는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오사카 얘기를 말하니 한병도 수석이 오사카 말고 고베는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 다만 불출마 조건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뭔가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은 임종석, 한병도 등등에 대해서 오늘 고발할 방침입니다. 자, 청와대의 핵심 3인방이 술자리에서 총영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제안 과연 어떻게 풀이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정경심의 재판부,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검찰의 주장을 조서에 반대로 기록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허위조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재판부가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그때 당시 검찰이 반발을 했는데 이 조서에는 검찰 별 의견 없음이라고 정반대로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번에 재판부를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항의하는 검사의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앉아라, 앉아라. 10분이 넘게 법정에서 이번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잠시 후 법정에서의 이 판사와 검사의 충돌 상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이 선거법을 두고 이른바 4+1이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의 룰조차 정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선거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더니 이번엔 검찰개혁 먼저 하겠다. 선거법 고비마다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 번복에 이어서 공세 조항을 갖고도 번복을 했고 이제는 아예 선거법 말고 검찰개혁부터 니들이 해주면 내가 하겠다 라는 식의 태도 변화라는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강행 땐 비례 한국당을 만들 거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늘 경향신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국회 상황을 이렇게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주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자, 청와대의 이번 인사가 또 논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해서 장관에서 낙마했던 조대엽 전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다면 음주운전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결국에는 등용이 되는 이 인사문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희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성명에 앞장을 선 인연이 있습니다. 논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서 다뤄봅니다. 회전문의 보훈 인사가 이 정권 내내 계속되고 있다고 오늘 동아일보는 지적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정은보 대사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비는 못 낸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가 이례적으로 방위비를 갖고 밖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순환 배치 비용 요구에 반박을 한 겁니다. 주한미군 경비 분담으로 한정할 것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자, 한미 간에 근본적인 문제는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신뢰감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이 문제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 반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제대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마지막에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원 탄핵안 가결, 극명한 당파적 투표. 트럼프는요, 민주당이 미쳤다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부결되겠지라고 미국 내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재선 구도에는 큰 변수가 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유의 표정, 이 표정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우리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외압. 조국 전 장관이 말입니다. 저희 채널A 단독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검찰 진술에서 내가 결정하긴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외압의 대상은 백원호 전 비서관을 조국 수석이 언급을 했습니다. 백원호 전 비서관의 영향력, 백원호로부터 들어온 외압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법적인 책임은 나한테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자리. 한자리에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병도, 임종석, 김경수, 이 세 분이 모인 것도 이례적인데 거기에서 무슨 자리 얘기가 온 것 같다는 겁니다. 잠시 후 짚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진풍경. 정경심 씨 재판장에서 판사와 검사가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사가 상당히 편향적이다. 야, 이례적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말합니다. 야, 전화 많이 온다. 백원호. 이 뜻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진술에서 최근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누가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느냐?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이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백원호를 지목했습니다. 외압! 밖으로부터, 민정수석실 밖으로부터 유재수를 구하려는 구명 외압이 있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유재수에 대해 민정수석실 외부로부터 구명 시도가 있었다.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술술 진술을 했어요. 김경수, 윤건영 등이 구명 운동을 해왔고 결국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름까지 다 됐죠, 조국 전 장관이. 김경수 지사,
윤건영 실장 등이 민정수석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나한테 유재수 하지 마라, 유재수 하지 마라 라고 구명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외압을 나에게 누가 전달을 했냐? 그 진원지로 백원호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은 꼽았습니다. 이들의 연락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한 당사자는 백원호다. 결국 감찰 중단은 내가 했지만 백원호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첩보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 근거가 약해서 내가 그냥 뭐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본인의 진술까지 뒤집으면서 김경수, 윤건영, 백원우가 사실상 결정을 한 거다. 무마를 시킨 거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 전 장관의 진술. 김배윤 박사님. 네. 야, 결국은 이게 말이에요. 그런 명언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어떠한 거짓말로도 숨길 수 없다. 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가족에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묵비권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입을 닫게 됐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조국 전 수석이 지시한 일이다라고 조국 전 수석을 향하고 있으니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무적 판단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지명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지목한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대한 구명 시도를 했던 여러 사람들, 네. 특히 김경수 지사 등에 대한 여러 얘기들까지 함께 조국 전 장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조국 전 장관이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보다는 조국 전 장관 역시 민정수석의 최고 책임자로서 감찰 무마 결정을 했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독박은 안 쓰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상황과 더불어서 함께 김경수 지사 등 구명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수사선상 그리고 앞으로 사법적 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요. 청와대에 계셨던 분에게 바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김 전 장관님께서 네. 민정수석실에서 비밀리에 하는 특별 감찰에 대해서 왜 경남지사가 전화해서 그 유재수 감찰하지 말라라고 외부에서 조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구명 외압을 했는지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윤건영 실장은 민정수석실 바깥에 있는 청와대 참모인데 왜 구명 외압을 한 건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인의 상급자인 수석에게 그거 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청와대 내에서? 일단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변인으로 재직할 때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브리핑을 하니까. 그럼요. 그런데 가장 접근하기 힘든 곳이 뭐냐면 민정수석실 업무입니다. 그 정도로? 예, 민정수석실 업무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민정수석실의 주요 행동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밝혀지면은 그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 정도만이라든지 또는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경우는 대통령과 독대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친인척도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청와대 사람도 아니고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다 알 수가 있었나. 그거 자체부터가 유재수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기 경남에 있는 네. 경남지사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부터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전화를 한 사람 자체가 민정수석실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 소위 힘은 센 실세들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건영, 김경수, 백원우. 그렇습니다. 그 3인방 하면 그 세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대통령의 뜻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직급 순위로 얘기를 하면은 백원우는 조국 수석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아랫사람의 의견이니까 내가 참고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왜 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압력은 밑에서부터 위로 누른다고 압력이 생기질 않아요. 압력은 위에서부터 밑을 눌려야지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위로부터의 그런 힘이라는 거를 조국 수석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네. 왜냐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서로 이해관계를 누릴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입을 맞출 수도 없고 백원우가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이미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조국이 물어보니까 의견만 전달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조국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 진실은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백원우에게 내가 지시했다라고 지난해 12월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이 하도 그래서 내가 감찰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검찰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 비위를 파악했음에도 감찰 중단 후 사표만 받는 재량권 넘어섰다 판단한 거죠. 직권남용 혐의를 조국 수석에게 적용할 예정. 그리고 구명운동 외압 후 감찰이 무마됐다면 이것은 청탁으로 검찰 내에서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결국 검찰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청탁금지법도 새로 나왔네요, 오늘. 청탁금지법이 딱 저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 등 각종 처분에 관해서 법령에 위반했는데 이를 감경이나 면제받도록 할 행위를 이제 부정청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실은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면제라는 저 의미 자체를 좀 넓게 해석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든가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 부분은 적용법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감찰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의 대상이 되면 그 감찰을 하는 담당자 또는 수사하는 담당자의 어떤 줄을 대기 위해서 누구나 아무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죠. 그런데 아마 본인 그 유재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감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서 수사 의뢰되면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찰만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그 여러 정치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무마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은 뭐 당연히 본인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윤건영 실장이랄지 김경수 지사 이제 그 당시엔 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많이 왔겠죠. 그러면 왔는데 이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감찰을 해야 한다랄지 아니면 감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이 부분을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이건 감찰을 하냐 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내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비위 사실이 명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 판단의 그렇죠. 영역이다. 그래서 예. 정무적 책임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수사를 의뢰할 사안입니다. 그렇게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전화 많이 오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하면 그건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은 뭐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을 검토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바뀐 입장과 진술 내용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뭔가 겹치죠? 다른 뉴스인데 등장인물들은 유사합니다. 임종석, 김경수, 한병도 함께. 자,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으로 시작된 이 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점점 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점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했다. 이른바 후보자 매수 의혹까지 오늘 정점에 의혹으로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매수 당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름을 댔습니다. 술술 댔습니다. 임종석, 김경수, 한병도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른바 자리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위원 하면서 서울에서 친구들이 이제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게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그치가?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오사카 총경서 질문 제의가 들어온 건가요? 제의는 제가 하는 거예요. BH 뜻이 아니고 제 뜻이었습니다. 제 뜻. 제가 그나마 오사카 대신에 집에 가라고 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우리가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한병도 수석이 그랬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로서 얘기한 겁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이런 의혹이 먼저 제기됐어요. 그래서 송병기 업무 수첩에 보니까 BH가 송철호 후보의 당내 라이벌을 제거라고 써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임동호 전 최고가 당사자로 지목되니까 임동호 전 최고가 술술 얘기한 거예요. 임종석, 김경수, 한병도 고배 자리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술자리라 그러죠? 술자리. 네. 근데 한병도 수석은 한 잔도 못 마십니다. 아, 그래요? 네. 한병도 뭐. 네, 한병도가 한병뿐만 아니라 한 잔도 못 먹는다. 근데 이제 2017년 7월이라고 하는 게, 임동호 최고가 최고위원이 딱 됐을 때고, 또 문재인 정부 막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동호는 알다시피 임종석 또 한병도가 오랜 친구였고, 김유수와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험지에서 오랫동안 많은 싸웠는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됐지만, 사실은 좀 좋은 자리라 공간이든 대사관, 대산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오사카 총무사. 아마 학력에 보니까, 본인 학력에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동아시아 연구원, 개건연구원, 이런 경력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오사카를 좀 더 선호했을 수도 있겠는데, 글쎄 뭐 고배로 가라 이런 얘기들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시점이 2018년 6월 선거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연관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미리 말하자면 대통령하고 말하자면 송철호 시장하고 친하니까 미리 이 후보자를 말하자면 제끼려고 했지 않았느냐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고 오히려 이기에 형도 좀 좋은 자리 가서 좀 경력을 좀 더 쌓아라 뭐 동기들끼리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의혹은 말입니다. 이게 지방선거 때까지 이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돼 왔다는 것. 그리고 송철호 캠프의 업무 수첩에 이 내용이 적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요.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청와대에 방문 다음 날 그 자리에 동행했던 송병기 부시장이 남긴 메모 내용과 그 시점이 오늘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방금 임동호 전 최고가 얘기했던 그 술자리에서의 대화가 왜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11일까지 계속되는 거죠. 이게 의문인 거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철호가 청와대에 방문한 다음 날 작성된 송병기의 메모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지방선거 8개월 전 송철호 시장, 그때 당시는 변호사,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임종석과 별도로 면담한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송철호, 송병기, 임종석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뭔가를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작성된, 이틀 뒤에 작성된 송병기의 업무수첩에 VIP가 임종석을 통해서 출마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의 당내 라이벌 A는 땡땡 발전, 또 공기관, 그리고 임동호 전 최고는 자리 요구라는 대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BH 당이 저 임동호를 제거라는 계획까지 수첩에 적혀 있던 건 아닙니다. 경쟁자를 정리하고 송철호로 단일화를 하려 했던 그 논의를
송철호, 송병기, 임종석이 2017년 10월 11일에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임동호 전 최고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직접 검찰에 들어가서 그 송병기 수첩을 봤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임동호 전 최고가 검찰에 들어가서 봤다는 수첩 내용을 확인해 준 셈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함께 보시죠. 송병기 수첩 본 임동호, 대통령이 날 미워해. 임동호, 어제 2차 검찰 조사, 송병기 업무 수첩을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임동호 전 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송병기 수첩 봤는데 문 대통령과 나의 관계도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 당시 선거용 전략으로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동호를 많이 미워한다. 뭐 이런 내용이 송병기 업무 수첩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서 임동호 전 최고도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미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관계를 다 얘기해주면서 마지막에 그럴 리가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우 전 최고. 단순히 친구들과 아예 대화입니까? 아니면 이건 선거를 앞둔 청와대 실세들의 후보자 매수입니까? 일단 청와대 팀이 언제 가장 권력이 센지 아세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17년, 18년 무렵에 가장 권력이 셀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뭐 다른 선거를 통해서 아직 뭐 심판을 받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이제 막 힘이 쏠려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이런 한 사람만 만나고 나와서 자기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도 막 가슴이 쿵쿵쿵 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여러 명이 등장해서 자기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를 그냥 친구 간의 얘기다라고 흘려들을 순진한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임동호 최고위원은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 명이 나의 거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인이 뭔지를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진술을 뭐 다른 검찰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언론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섭섭함. 야,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정말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섭섭함. 두 번째는 두려움. 이게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진술에 대해서 몇 가지는 그럴 리가 있냐, 뭐 공식적인 아니다, 이런 멘트는 달라지지만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났고 어떤 얘기 오고 갔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렇죠. 평가에 대한 얘기는 달라지지만 사실관계, 비서실장이 나섰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정수석이 나섰다라든지 김경수가 나섰다라든지 자기에게 자리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수첩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첩은 임동호가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임동호의 라이벌 척에서 작성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를 임동호 최고위원이 참고인 조사를 갖다가 지금은 확인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임동호 전 최고가 송병기 수첩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모양새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참고인으로 가게 되면 검사가 임동호 최고위원에게 질문을 할 때 이러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수첩을 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첩을 본 사람은 김기현 시장님의 얘기와 또 임동호 최고위원 얘기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제거라든지 이렇게 채찍을 쓸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김기현도 제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사라든지 이런 당근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힘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수첩에 나오는 청와대의 기관이 한 수석실이 아니다라는 데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실 얘기가 나오고 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민정수석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첩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VIP. 저희는 VIP를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수첩이나 청와대 안에서는 VIP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결론은 네.
이게 술자리 얘기입니까? 후보자 매수입니까? 장관님이 보시는 결론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정도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자리가 술자리냐 오피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힘을 실어서 사실상의 매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는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출마 이외에 다른 자리를 얘기했다? 그 말은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조금 그걸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 7월 자리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 당선했고 최고위원 당선 격려 자리, 축하 자리에 덕담을 나누다 보니까 형도 이제 좀 더 좋은 자리 좀 편안하게 대도 안 하는 선거 계속 나와서 얼마나 힘드냐 그런 차원이었다고 보고 솔직히 2017년 10월에 송철호 변호사가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제가 매우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임종석과 임동호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누구보다 송철호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마하고 싶은데 임 비서실장 좀 임동호 좀 설득해 주게. 그런 논의 속에서 뭐 임동호가 사실은 옛날에 만나봤더니 뭐 오사카 그런 데도 가고 싶어 합디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갖고 오는 사실은 이건 뭐 VIP 하명이 아니라 임철호가 희망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잠시만요. 18년 2월에 다시 김정두 수석이 다시 기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예,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들려드릴 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좀 보면서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의 목소리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송병기 업무수첩을 보고 그 송병기 업무수첩에 임동호 제거라는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임동호 전 최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그 수첩에는 오사카 총영사라는 그 단어가 써있지 않았던 건가요? 수첩에 오사카 총영사가 많이 등장하죠. 그 임동호라는 이름과 함께 네, 임동호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오던데. 예. 또 당청의 힘을 빌려서 임동호를 제거하든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수첩에 적혀 있더라고요. 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딱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딱 거기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법률가. 지금 이거거든요. 김 장관님, 제가 이거 좀 들려드리고 김 장관님께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끊었는데 당청의 힘을 빌려 임동호 제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병기 측의, 송철호 측의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청와대와 송철호 캠프가 여러 차례 지금 만났거든요. 임동호를 당청이 함께 제거한다. 이게 당과 청이 함께 공유한 건 아니냐. 검찰은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친구 간의 술자리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대통령실의 파워가 셀 때 여러 명이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술자리에서의 일이 술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있었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7년 술자리에 이어서 2018년 지금 2월로 아예 기소를 했는데요. 임동호 실장에게 한 수석이 연락을 해서 술자리에서는 오사카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고베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역제안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나눴던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서 뭔가 한 번 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를 다시 알려주는 듯한 게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자 비서실장이 미안하다라고 연락이 온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심도 깊게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지금 허나 소장님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임동호 전 최고가 뭔가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기자들에게 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첩에 당청의 힘을 빌려 임동호 제거라는 표현이 있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듯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심리가 느끼는 게 뭘까? 예.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임동호 전 최고한테. 네, 지금까지 봤던 어떤 정치인들이 앞에 서서 얘기했던 이미지랑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술술술술 얘기하는데 그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사람들은 뭔가를 얻을 때보다 잃을 때 심리적으로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지금 뭐 술자리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2017년도와 18년도는 정말 이 정권에 엄청난 그 파워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 임종석, 김경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땐 얻을 게 많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의외로 정치인들이 순진한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술자리 가는 게 그냥 술자리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진급을 잘 못하는 이유가 3차까지 같이 못 가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옛날에 업계에서? 옛날 업계에서. 왜냐하면 아주 진지하고 진짜 비즈니스 속내를 그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닐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 진지한 얘기했고 그걸 청와대에 들고 왔겠죠. 그러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몇 달 안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만들어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청와대의 비즈니스도 만약에 그게 비즈니스,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만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 최고의 지금의 심리는 아마도 내가 정말 최고의 권력자들과 같은 패밀리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 지금 뭐지? 나 그때 이용당한 건가? 내가 지금 잃을 게 이렇게 많은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속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분석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청와대가 계속해서 며칠째 입장을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해명을 좀 들려드리고 싶지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해명을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고 이해컨대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들이 다 친하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화다. 뭐 저희들끼리도 다 그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예. 오늘 소장 말씀하셨다. 만약 그런 의도로 했다면 진짜 임종석 한병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인 거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오히려 송철호 후보하고 대단하게 경선을 붙여서 이길 수 있게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그런 의도로 만약 접근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배신감을 진하게 느끼는. 더군다나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같이 비슷한 전입니다만 저와 같이 임동호 선거 때 같이 지원 유세를 간 적이 있고 말하자면 임종석 실장과 한 달 정도를 아예 울산에 살면서 임동호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친했던.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자리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수한 뜻에서 새로운 자리에 정무적으로 한 정권이 바뀌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상해 총영사라든지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때 나온 대화 속에서의 정보가 그쵸. 다시 그 이후에 이어갔다는 것은 그건 구분해야 된다는 그건 거죠. 구분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고 그 뒤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송철호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로비가 적혀 들어가서 맞아 떨어져서 당과 협의해서 실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진짜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인데 김관선 변호사님. 자, 결국은 업무 수첩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임동호 전 최고가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반발을 했었는데 업무 수첩에 나와 있던 대로 제거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 업무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청와대와 합의를 해서 자리가 오고 가고 청와대가 이 부분에 개입했다면 이거 선거 중립 위반 아닙니까? 선거 중립 위반이죠. 이제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이제 업무 일지가 갑자기 또 굉장히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일지에는 주로 VIP랄지 이제 BH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임동호 제거라는 표현이 이 메모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왜 하명수사 의혹과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냐면, 하명수사 의혹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현 자유한국당의 전 시장하고 그다음에 송철호 후보 사이에서 본선에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하명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하명수사 있기 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당과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후보로 단독 공천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과 아니면 청와대가 면밀하게 협의를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기 전에 청와대와 당에서 그 송철호 시장을 단독 후보로 하기 위해서 저 메모에 적힌 대로 아니면 임동원 전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거 하명수사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고 범죄 사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사도 생물입니다. 검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 송철호 송병기 전 부시장의 메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저런 말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단순히 좁혀진 하명수사 의혹을 더욱더 의심을 짓게 하는 그런 게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명수사 의혹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나 당에서 선거개입을 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을 또 흘러가는, 그러니까 더욱더 좀 판이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또 청와대, 당사자의 한 명이 청와대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동생도 그 흑석동의 이른바 부동산을 산 것과 관련해서 그거는 재수 씨가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지난번에는 아내 탓, 이번에는 재수 씨 탓을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동생분 그 흑석동 매입 사실 드러났는데 SNS 해명이 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걸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내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흑석동에서 부동산 실장 일을 했던 재수 씨가 동서들끼리 만나면서 흑석동에 집을 살 것을 권유해 비슷한 시기에 집을 산 거다. 그러니까 재수 씨가 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동생이 재수 씨의 권유로 집을 산 거다. 동생은 공직과 무관한 민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변 박사님, 네.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이 이른바 빚까지 내면서 흑석동에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아내가 벌인 짓이다. 아내 탓을 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동생이 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번엔 그 재수 씨의 권유다. 네. 아내가 사기로 결정했지만 대출은 김의겸 대변인이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김의겸 대변인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는데 이걸 모른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세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흑석 선생의 재테크에 대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흑겸 선생이 뭡니까? 흑석 선생. 흑석 김의겸 선생의 재테크 기법. 그래서 결국은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바탕으로 여기에 알짜 상가를 매입하게 됐고, 그를 바탕으로 8억 8천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면 이 정도의 기법이라면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보다 차라리 부동산 전문 설명가로 나서거나 하는 부분들이 더 온당치 않겠냐라고 하는 조소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김의겸 대변인뿐만 아니라 동생도 아주 근접한 시기에 이러한 건물들을 매입했고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택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동산 매입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라고 생각하는 30대, 40대 입장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가지 궁금한 건 김의겸 대변인이 저는 총선 출마에 생각이 없었다면 과연 이 부동산에 매각하면서 시세 차익을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했을까? 예. 그리고 지금 동생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 다 개발되고 나면은 엄청난 차익을 거둘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상태로서 총선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이 불똥이 혹시 민주당에게 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허은하 소장님, 네. 이 세간의 의혹은 흑석동이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사놓으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동생 불러다 놓고 나도 살 테니 너도 사라, 우리 사자라고 해서 그렇게 다 산 건지, 아니면 김의겸 전 대변인의 해명대로 나와는 모르게 아내가 벌인 일이고
동생이나 나는 모르게 재수 씨가 벌인 일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시청자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할 텐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배우자 탓을 합니까? 조국 전 장관도 아내 탓하더니. 요즘 예능 프로그램 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못난 남편 얘기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거기 계신 분들보다 한 100배 더 못난 것 같아요. 다 아내 탓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아내 탓을 하는 건지. 물론 뭐 남편 탓하는 아내들도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내 남편, 내 마누라 이렇게 하는 게 부부거든요. 모든 예능도 다 그렇게 끝납니다. 결론은 그렇게. 네, 결론은. 그런데 어떻게 지금 끝까지 부인들 탓을 해서 그냥 복부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내도 재수도. 네, 모두 다 복부인 만들어서 그냥 그녀들이 잘한 것이다. 조국스러운 단어를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로남불이었고 모르쇠 난 정말 몰랐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앞에 돈이 있더라.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됐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싶고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두 분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정말로 정보를 얻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실 수는 있었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남편이 정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특히 대변인이셨습니다. 그랬다면은 좀 주의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부인이 할 것 같았으면 대출 받아주시면 안 됐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야당에서는 허은하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비판을 했습니다. 아내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의겸 씨는 이번에는 재수 씨 권유였다며 장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뻔뻔함에도 급수가 있다면 최고 등급, 철면 피해도 두께가 있다면 최고 등급입니다. 김의겸 씨 해명대로라면 자신과 자신의 동생은 순진한 바깥일 하는 사람들이고 아내와 재수 씨 두 여성은 일명 복부인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까? 자, 김희정 장관님, 야당에서는 복부인으로 몰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군산이잖아요?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 경북 외관으로 네. 알고 있는데 왜 군산입니까? 뭐 고향에 대해서 외관이냐 뭐 군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고향까지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방점을 둬서 봤으면 합니다. 뭐냐면 2011년 7월 4일에 한겨레 신문의 사회부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기명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서글픈 내 고향 외관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집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낙동강이 있는 외관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이 칼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향이 외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될 때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때는 또 뭐라고 브리핑했냐면 전북 군산 출신으로 이렇게 중략하고 진보 매체 한겨레 신문사에 1990년에 입사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전 정권 때는 고향이 외관이다가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임명될 때는 군산 출신으로, 여기서 출신이라는 건 고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요. 그렇다면 고향은 뭐 이사 다닌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매체에 자기 이름으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엄중한 청와대에서 인사 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는데 다른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기분하실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건 뭐 제가 실행을 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밝히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제가 뭐 기부를 한다고 하면 그 기부행위 제한금지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논란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거 중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후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기부할지 안 하실지는 그냥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출마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되는 건 아니고 또 민주당의 군산 지역 후보로서 낙점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과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떤 모양새로 이제 선거까지 갈 수 있느냐. 이른바 뭐 전략공천으로 김의겸 전 대변인을 당이 확 밀어주느냐. 아니면은 경선을 하느냐. 아니면 뭐 입당조차 안 받아주느냐.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고민이 매우 깊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군산 지역에는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좀 이제 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명확하게 이게 무슨 공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음주운전 3에 걸렸다든지, 성폭행, 그런 성폭력, 그런 사범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당에서 일단 그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역 민심은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관영 의원이 지금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민이 더 깊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지금 어떻게 될 거라는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의겸 대변인이 선거 중에 기부를 하면 좀 선거법 위반 얘기를 했어요. 김건선 변호사님. 법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거법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제 지역구에 관련된 기부, 그런 게 지역구민과 관련된 기부에는 문제가 되는데 지역구를 벗어나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사랑의 열매랄지 사회복지공동기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랄지 이런 전북을 떠난 그런 지역의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 봉사단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니세프랄지 여러 가지 많은 단체, 재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부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시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공천을 못 받는다거나 선거에서 떨어지면 기부를 할까? 거기서 좀 갸우뚱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군산 지역만 아니고 다른 말씀하셨던 기부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 안 된다. 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김건선 변호사님 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이 기부지 사실은 부당이익 환수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름이 뭡니까? 자, 질문. 누구의 대화였을까요? 정답은 검사와 판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최유의 일이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 정경심 재판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검찰은 정경심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편향돼 있다라고 불만이 많았던 터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치고받은 판검사 최유의 법정 충돌. 어제 정경심 씨의 네 번째 공판 준비 기일 진행이 됐는데 시작부터 판사와 검사의 신경전이 불붙었어요.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에 설명을 하겠다라고 발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부터 벌어진 겁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검사 말할 기회 드리기 어렵습니다. 앉으세요. 라고 하니까 검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판사님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자 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자,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니 판사님은 양측이 싸울 때 검사와 변호사가 싸울 때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일인데 왜 판사가 검사랑 싸웁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자, 그러자 검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의견도 듣지 않은 건 부당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검사는 앉아주세요. 라고 하자 검사가 계속 일어서서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러자 판사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앉으세요. 그러자 검사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진행에 대해 정식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판사가 열받았어요. 검사 이름이 뭡니까? 야,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야. 너 이름이 뭐야 이거죠. 그러자 검사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지만 나 누구다. 너 이름 뭐야? 나 누구다. 왜? 거의 이 수준. 자,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야, 너 이름이 뭐야? 나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왜 나왔느냐? 이 갈등과 싸움의 시작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경심 재판에서 판검사가 왜 싸워요? 황당하네. 재판과 정반대 기록된 허위 조서가 원인이었어요. 지난 10일 재판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당시 검찰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는 거를 재판장이 왜 막습니까? 라고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당시 공판 조서에는요, 이 조서라는 건 그때 당시 재판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 공식 문서에 검사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상황과 정반대로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는 당시 재판장의 발언도 누락이 돼 있었다. 이런 발언입니다. 수사자료 복사가 지연되면 정경심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 판사가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 측의 공문서 위조 행위 아니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꾸미는 건 재판장이 심각하게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께 바로 물어볼게요. 김관선 변호사님, 여러 재판을 하셨잖아요. 변호사 경력, 검사 경력 합치면 한 지금 20년 넘으시죠? 30년 법조계 생활하면서 판사와 검사가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싸운 거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 처음이죠. 30년 동안 그 많은 재판 중에? 처음 보고요. 근데 저도 뭐 사실 웬만한 재판 들어가면 뭐 고등법원 들어가도 다 부장판사 재판부장이 후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법적 인연이 제가 더 많죠.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사실 피고인하고 검사는 대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의 진행, 우리가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중립을 잘 지켜서 누구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은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는 재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 재판부터 이게 사실 논란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불허한 건데, 물론 뭐 판사의 어떤 법률 시각에 불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판사가 자기 생각에는 뭐 불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검사 입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일단 공소장을 처음에 공소시효 때문에 부랴부랴 작성을 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한 내용은 공소장을 특정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데 왜 이거 불허하느냐,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공손하게 했으면 검찰이 거기까지는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제일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대목은 수사기록 연론 복사가 늦어지면 보석도 허락할 수 있다. 보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검찰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열이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검사 이러면 정경심 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활을 건 싸움 아닙니까? 물론 정경심 교수 입장도 사활을 건 싸움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예단을 줄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판사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한 거죠. 그래서 서면을 써서 냅니다. 그 의견서를 써서 공소장 변경 불허한 거에 대한 부당성, 그건 당연히 법률적 의견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의견서를 써서 냈고, 그 의견서를 써서 내면 사실 법정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두로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허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서면을 읽어봤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두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리니까 계속적으로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형식의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이제 공판조서를 딱 봤는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쟁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공판조서까지 왜 이게 허위로 쓰지? 그러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리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이제 재판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건 피고인이 되건 이건 엄청난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뭔가 좀 뭐 피고인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검찰을 위한다든가 그런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야 하냐 불허돼야 하냐 뭐 이 부분을 떠나서 재판장이 어떤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 김혜연 박사님 이 건을 보면서 자, 이제는 그 왜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시는 분들이 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라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검찰도 못 믿고 이번에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에 울산 경찰을 봤잖아요. 경찰도 못 믿고 청와대가 후보자를 어떻게 한다. 청와대도 못 믿고 이제는 법원까지 불신하는 사회가 됐는가?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을 과연 누가 자초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 김강삼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줬던 대목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 있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완벽한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 적어도 반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행동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검찰 측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론전으로 상당한 압박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건 동양대학교 표창장에 대한 위조 때문에 결국은 청문회를 하고 있는 당일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다 보니까 야 이거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기소했네?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적인 기소한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검찰을 여론적으로 맹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의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설전을 벌였던 상황들이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판단들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일각에서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워낙 뜨거운 사건이니까 이 재판 막기 싫어서 좀 기피 신청 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세간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재판부가 하게 되는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판사의 실명을 바탕으로 굉장히 악의적인 인식모명을 하는 것도 없어져야 될 문화겠지만 재판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중립성을 위배한 상황들은 없는 건지 대법원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한 번쯤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김 전 장관님 짤막하게 한마디 하세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문서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것 중에. 그런데 문서 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문서 조작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항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항의를 했는데 항의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심을 넘어가게나 하면은 1심에서의 그 진술서를 보고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재판부는 문서 조작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문서 조작을 하고 있다? 과연 신뢰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총리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현재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중인 것을 저희가 단독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단독 취재에 따르면 지금 검찰이 기재부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송철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현재 기재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것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합주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 인사, 어제 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논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춘재 수사를 하던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고요. 박한서 감독,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모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음주운전 거짓 해명으로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교수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발탁했기 때문. 문캠프 출신인 조대엽 교수는 앞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낙하산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각종 논란으로 낙마했던 장관 후보자를 2년 만에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논란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대통령 측근이기만 하면 하자가 있어도 재입고가 가능하냐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 또한 문체부 차관의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차관을 발탁한 것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대선 당시 체육인 2천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덕을 본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각 분야의 적임자라며 임명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마지막 꿈이기도 한 실질적 업무를 도맡는 차관이란 자리마저 나눠주기를 시작한 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게 논란인데 먼저 조대엽 교수 같은 경우는
장관에 지명됐는데 음주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때 해명을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게 해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서 그때 당시 낙마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음주운전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 해명 과정도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신뢰도를 떨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낙마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정책 기획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떤 총괄적인 어떤 대통령 직속 기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기구인데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에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 기획을 맡겨서 원만하게 어떤 초기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 기조를 맞게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하자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허나 수장님, 네.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렇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음주운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또다시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장으로 부를 만큼 청와대 주변에 사람이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네, 훌륭하신 분들 김용주 의원도 많은데. 계시고. 아마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과 뭐 끈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낙선하신 분을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꼭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거짓말로 걸린 부분이잖아요. 현 정권의 가장 나쁜 프레임 그리고 가장 불리한 프레임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걸린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노동위원장이셨잖아요. 노동대학원장. 고려대 노동대학원에 수많은 정계, 현 정부의 사람들이 강의를 해왔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자 또 곁에 두고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쓸데없는 그런 걱정이나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최윤희 그 차관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조대엽이라는 사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차관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모든 언론을 덮고 싶은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보은 인사라는 말도 있지만 그 백두산 남편에 대한 얘기로 이제 기존의 다른 이야기보다는 백두산 씨가 다시 백두산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분이 되게 그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설거지라던가 빨래 더 많이 할게라는 이제 따뜻한 훈훈한 그런 스토리를 자꾸 전개하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전 언론을 보면서 여러분을 감시하는 국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로 흥한 사람을 현 정권에서는 살려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핫플입니다. 이춘재를 재수사하던 경찰의 극단적 선택 무엇 때문일까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이 수원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젯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 투숙한 A 경위는 어제 오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침입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 경위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춘재 사건 재조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진범으로 몰렸다고 재심을 청구했던 윤모 씨도 A 경위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윤 씨는 지난달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직접 쓴 편지를 읽으며 A 경위에게 희망을 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A 경위의 가족은 8차 사건 재수사를 맡은 뒤 바쁘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주변인 수사를 통해 A 경위의 사망 배경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저는 이게 자꾸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김영 박사님 이게 보세요. 재수사가 들어갔고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경찰이 억울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았다. 그때의 경찰이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를 다 은닉했다. 그때의 경찰이 발견이 됐던 실종된 소녀의 어떤 시신을 정말로 땅에 묻고 쉬쉬했다라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재수사를 담당했던 경위뿐만 아니라 많은 경찰들이 재수사를 하면서 경찰 일각에서의 어떤 원망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던 중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사망에 이르는 경위들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8차 살인 사건, 여기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만약 그때 진범인 이춘재를 잡았더라면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은 분명히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벌써 80년대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미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윤 씨처럼 억울하게 국가 권력에 희생돼서 옥살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던 내용의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 이 사건의 재수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죽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경우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동료들이 이 사건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 분명하게 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제발 되풀이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앞을 소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독, 박항서 감독.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지난 14일부터 우리 통영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대표팀이 어제 박 감독의 고향인 경남 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산청 좋죠. 베트남 선수들이 꼭 박 감독의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베트남 선수들은 정말 마음도 착해요. 바쁜 와중에도 먼저 방문을 제안했다, 선수들이. 주민과 베트남 팬 등 40여 명으로 열렬한 환영 인사를 받은 뒤 박항서 감독의 생가로 이동해서 박 감독 어머니와 10분간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수단은요, 박 감독 어머니에게 용돈까지 드리면서 무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박 감독의 어머니 얼마나 기쁘셨을까? 박 감독 역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올 때마다 완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곳이죠, 제 고향은. 그래서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제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조금 노출시키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또 어머니한테 용돈도 얼마 드린지 잘 모르겠는데 드리고 감독의 어머니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감독님. 아이고, 따뜻해지네요. 박 감독과 선수단은 한방 사우나로 이동해서 몸도 따뜻하게 지지고 산청 특산품도 먹으며 체력 보충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산청 하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예전 제 기억이긴 합니다만 김희정 전 장관이 산청의 딸기 홍보대사인가 임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언제 한번 보면 묻고 싶었어. 왜 딸기야? 10년 이상 했었는데요. 그쵸, 맞죠? 네.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딸기를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허리가 굽어지면서 이거를 막 다 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뭉개지기도 하고. 근데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하이베드. 그러면은 딸기가 위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니까 흙도 묻지도 않고 약을 뿌리는 대신에 딸기에 나오는 해충을 잡아먹는 나오는 거를 밑에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다른 풀을. 그러니까 천적이 돼도. 그리고 물이랑 햇볕도 알아서 하이베드에 이렇게 짝짝하는데 산청이 그걸로 성공을 했어요. 투자비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의 비싼 값에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이재근 산청 군수님하고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과학기술 쪽에 일을 했었어요. 국회에 있을 때. 그래서 받으셨구나. 그래서 산청 딸기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온 친구들이 베트남. 딸기도 많이 먹고 이렇게 좋은 기운도 많이 마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짠한 부분이 뭐냐면은 효라는 부분이에요. 효. 뭐냐면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파파 리더십으로 대했잖아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청에 와서 제대로 한국의 효도 배워가고 또 실천하고 또 좋은 기운도 마시고 통영에선 바다를 보고 산청에서는 산을 보고. 산을 보고. 그래서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다시 또 한번 관광 와주기를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또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선수들이 이제 어머님에게 용돈을 드렸다잖아요. 네. 얼마 줬을까요? 뭐 베트남 돈을 줬는지 달러를 줬는지 베트남 돈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네. 뭐 예.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어쨌든 그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자기의 축구를 최대한으로 해주신 스승님을 낳아주신 그 어머님에 대한 감사,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청은 뭐 딸기도 유명하지만 한방 약초 축제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방 사우나를 가셨구나. 예, 그래서 예. 한방 사우나가 좋죠. 뭐 다만 체질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힐링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곳이 산청이고 또 통영하고 산청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마 새로운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산청이 지리산자락이 있어요. 지리산? 네, 그래서 공기와 물이 진짜 맑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곶감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완전 박강서 감독이 이제 산청이 고향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산청과?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저런 어떤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이제 도시에서 자라지 않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 많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산청 갔다 오게 연상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시골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칫 포장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먼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럼 코를 찍찍 흘리면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서 축구를 하면서 그 어떤 축구에 대한 본인이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지리산의 그런 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이제 베트남, 한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산청의 지역구 지금 현역이 누구죠? 박강서 감독 크고 한번 산청에서 거둔 것 같은데. 강석진 의원님. 분위기가.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네 번째 하플 만나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 평소 반듯한 정장 차린 게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입니다. 빨간 패딩과 빨간 야구 모자 그리고 백팩을 맨 캐주얼한 차림으로 어딘가를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같은 차림으로 등장한 곳은 바로 서울 수서역. 부산행 SRT를 타고 지인과 함께 서울을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군요. 누리꾼들은 패딩과 모자의 색을 맞춘 어떤 레드 패션이 인상적이라며 착용한 패딩의 브랜드와 가격에도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번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 그러면 비밀리에 개인 일정을 갔다는 건데 재계 안팎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도심 탈출 기차 여행이 최근 삼성 안팎의 산재한 불안 요소와 무관치 않을 거란 해석과 함께 이딴 대회 행보 속 어떤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도 좀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인공이기도 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있는 또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머리가 좀 복잡한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뭐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 입고 있는 저 패딩이거든요. 저거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고가의 패딩인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는 아주 검소한 패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한때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장에서 썼던 이 립밤 때문에 이재용 립밤이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에 좀 저렴한 패딩을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입고 나타났으면 또 이재용 패딩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즐겨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패셔너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전문가 보시기에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좀 딱딱하고 좀 고정된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주변의 평가를 좀 조언을 받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브랜드를 입고 갔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예, 저희는 6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제 곧 주말이군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내내 날씨가 더욱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부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